오늘도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제주의 역사는 4.3과 또 관련이 깊은데요. 진실 씨는 제주 4.3이 발발한 과정 하면 네.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세요? 일단 1947년 3.1절에 경찰들이 이 발포한 발포 사건을 내 발단으로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뭐 무장봉기가 벌어졌고 또 5월에는 메이데이 필름으로 유명한 오라리 사건 맞죠? 많이 하시네요, 그래도. 있었고, 네. 거기에 이제 초토화 작전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희생을 낳았는데 모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지만 오늘의 주제가 딱 하나 빠졌네요. 또 뭐가 있어요? 어떤 건지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작년에 4.3이 나에게 건넨 말이라는 이제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현재는 서귀포 여중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상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요? 네, 유사 언론인 팟캐스트 만들고 있습니다. 고재일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한상희 선생님처럼 책은 써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또 4.3 유족회에서 유족 신문을 만드는 좀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관련 취재와 내용들을 많이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약하게나마 재밌는 방송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만나볼 사건 어떤 역사인가요? 오늘 만나볼 사건은 아까 진실 씨도 얘기했던 4.3의 배경이 됐던 사건이 3.1절 발포 사건이라면 3.1절 발포 사건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 복시환 이제 사건을 오늘 따라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 임진왜란 관련 영화 3부작이 있어요. 그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명량. 그 전에 그 다음에 나온 영화가 한사인데 시간적으로 좀 약간 바뀌었죠. 약간 요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영화를 보통 프리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4.3이라는 이 정말 참혹한 역사를 우리가 어떤 메인으로 본다면은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복시환 사건은 그의 프리퀄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자, 지금 작품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작품 속의 배가 아마 복시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불안하고 암울한 분위기예요. 지난 방송에서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손으로 띄었던 배가 있었잖아요. 교룡환 그리고 복목환. 근데 그 여객선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나룻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어떤 배예요? 화면의 그림은 이제 제일 제주인의 삶을 기록하고 이제 그림으로 그렸던 이지우 작가의 복시환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복시환은 실제 있었던 배인데 1947년 1월 일본 오사카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제일 제주인 서귀포 법한리 출신 주민들이 마을에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을 염려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들이 공부할 학용품이 없다는 것 그리고 생필품이 부족하다는 그런 현실을 인식하여 복시환이라는 배에 전기 자재 시설 그리고 생필품 학용품들을 넣고 이제 제주항으로 제주 쪽으로 이제 출발 거의 다 오고 있던 즈음에 밀수선으로 이제 적발이 되면서 미군정이라는 어떤 그 정치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밀수선이라고 이제 적발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제 사건으로 이제 비화가 된 사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30톤급 정도의 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톤급이면 좀 큰 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30톤급 하면요 보통 우리가 바다에 풍랑주의보 떨어지면은 바로 운항을 할 수 없는 못 나가는 배잖아요. 네, 굉장히 정말 조금만 기상이 안 좋으면 정말 큰 일이 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작은 배였다. 복시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렇게 원래 우울한 이름은 아니에요. 배 이름 좋죠. 치고는. 되게 좋죠. 무슨 뜻인데요? 원래 환자는 일본식으로 이제 뭐 배 이름 끝에 이제 무슨 마루 뭐 이제 이렇게 붙인 원래 이게 규정으로 좀 약간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복자의 뭐 마을 시 그러니까 우리 배가 가는 곳이면 뭐 복이 들어오는 곳이다. 복이 있는 곳을 다니는 그런 배다라는 의미로 나름대로 선주가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복시환이 빨리 돈을 벌어서 절약하는 생활을 하고 이 돈으로 고향에 붙이면 사람들이 이제 생필품을 사고 다시 교육을 하고 이런 희망이 담길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에서 이름이나마 또 이렇게 또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사카에서 네. 제주에 희망을 주려고 오던 배가 그렇죠. 갑자기 밀수선으로 오해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지금 불안정한 해방 전국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파장이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 관련해서 요 사건을 다룬 기사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지금 보시는 두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경향신문 1947년 2월 5일자인데요. 무법 천지 제주도 몰입의 기지로 이용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같은 날 발행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모리 천하 제주도 경찰 간부 그리고 통역 등이 주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몰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흔히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끔 정치권에서 나오잖아요. 간신 몰입에. 몰입에. 저도 찾아보니까 몰이라는 거는 모는 꽤 모자 그리고 이는 이로울 이자. 그러니까 이로움을 쫓기 위해서 늘 잔머리를 굴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꾹꾹 물러담은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당시에 제주도에서 해상 운송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익을 취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악의 무리가 세력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네. 해방 이래 일부 비애국적 몰입애들이 대일 밀수 출입 기지화되어 가지가지 죄악의 씨를 뿌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몰입애를 방지할 책무를 지닌 감독 관청까지 몰입애와 부동이 되어 범죄를 조장하는 듯한 언행을 취하고 있어서 도민들의 분개는 절정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몰입애와 어떤 이 사회 질서를 통제하고 관리를 해야 할 경찰 같은 곳에 함께 그런 것도 이제 연루가 되어 있다는 그런 정황들이 지금 포착이 돼가지고 굉장히 도민들의 정서가 안 좋아져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중앙지에 실릴 정도니까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오해로 또 사건이 시작이 됐을까요? 화면으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1947년 일본 오사카. 오사카에는 특히 제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서귀포시 법한리가 고향인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그들은 주로 고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 타국에서 열심히 돈을 번 후 고향으로 다시 돈과 생필품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곳에서만 일했잖아요. 고무 공장 같은데 우리 그러니까요. 그때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지금 제주에서는 먹을 거 어서그네 그 감자 빼떼기로 사람 떼냄 수다. 그 쏠은 눈시성 초잡아도 없댄 맛이. 그 오죽하면 그 식계 때 조상들한테 올릴 그 쌀 한 방울 업대 놓고 가게. 에휴 참. 경헌디도 공출이다 뭐다 행 빼내가는 거 하된 허여라. 배골란 바당에 간 고메기 잡고 토 뜯어당 밥행 먹음짠 허여라. 이번에도 우리가 고향 사람들 호금 도와삭혀. 맞아 마시. 그 이리서 우리가 영 저 빼빠지게 일하는 것도 그 제주 일신 식구들 먹영 살리자면 영하는 거 아닐까 해. 아 경하고 그 마을에 전기가 안 들어가면 때는 수다. 그 전기 설치할까 하고 그 아이들 공부할 때 쓸 연필하고 공책 좀 챙겨 보내게 마시. 경에게 며칠 있으면 복시가 뜬대내면서 급편에 보내면 됐거라. 성익이 네가 책임져 댕겨오라. 아 예. 아니 경합죠? 아유 예. 일본 오사카에 있는 법한리 건친회에서는 굶주림과 생활고에 허덕이는 고향 사람들을 생각하며 전기 가설에 필요한 전기 자재며 학용품, 옷가지 등을 챙깁니다. 아니 순수한 애양심으로 이 선물들을 보낸 건데 이거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1947년이면 광복 이후잖아요. 이후죠. 근데 그 전에는 뭐 이런저런 생필품들을 일본에서 들여와도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왜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근데 광복 이후에는 그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예, 해방 전에는 이제 제주 사람들이 생필품을 구할 때 목포나 부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본하고 오사카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사카로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친척에게 보내면 그것으로 이제는 학비도 쓰고 생계도 유지하고 교육도 이렇게 시키고 이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오사카를 중심으로 이제 고무 공장 같은 데 취업을 하면서 애쓰게 모은 돈을 제주도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상업 활동이 이제 자유롭게 행해졌죠. 근데 해방이 되자마자 이제 미군정청이 군정법령 제39조를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대외무역 규칙은 미군정이 인정하는 자 이외에는 모두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일본에 거주했던 제일 그 제주인들이 제주도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금액은 담배 2보루. 한 보루가 몇 갑이죠? 10갑인가요? 전 안 펴서 모르는데. 담배 열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돈을 번 금액 중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을 이제 담배 2보루로 이렇게 제한을 해버립니다. 지금의 밀무역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죠. 지금의 밀무역하면 어떤 탈세를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이제 몰래 물건을 들여오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면 이 당시에는 제주에 생필품을 만드는 공장이 없었고 그리고 생계 수단이었고 일본 오사카로부터 공급되어 오는 어떤 물품이라든가 어떤 송금액이라든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밀무역으로 규정돼 버리면 제주 경제 생활이 아예 파산에 이르는 것이고 생계 유지가 끊기는 그러니까 그런 돈을 상황이었던 벌기 위해서 거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업 행위로 봐야 되고 경제 활동 행위로 일단 봐야 되는 게 또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밀무역으로 규정이 되다 보니까 일단 단속 당국에서는 일단은 적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돼가지고 단속 당국이라든가 이제 뭐 여러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밀무역 적발에 나서게 됐고 이게 아마 그 4.3과 또 이렇게 연결되는 그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그 당시에 미군정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네. 사건이 네, 복잡하게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그런 법한이 제일동포들의 마음을 싣고 오사카를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복시환. 그런데 복시환이 서귀포 근해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해안경비대원들의 복시환에 들이닥칩니다.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인 것 같아? 예? 요즘 안 그래도 밀수선들이 쥐새끼들처럼 몰래 드나드는데 이 배에도 밀수품들이 실려 있는 거 맞지? 아니 밀수품 맛이? 아니 이건 그 오사카 법한이 건치내에서 우리 고향 사람들 위해서 보내는 물건들이오단게. 고향 사람들 돕는 거 좋아하시네. 몰래 들여가서 팔아먹을 속셈 아니야? 어이! 물건들 검사하고 압수해. 예. 그리고 지금 바로 목포로 배를 돌려. 그렇게 해서 해경에 납부된 복시환은 목포로 회항하던 중 기관고장으로 산지항에 잠시 입항하게 됩니다. 이때 복시환의 입항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모 씨와 한모 씨. 이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몰입애들이었죠. 아, 역시나 몰입애가 껴들었군요. 맞아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뭐 원모 씨, 한모 씨 인물을 네. 특정하던데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타나는 무슨 누구 반장처럼 어디서 돈 냄새를 기똥차게 맡고 이렇게 돈이 되는 곳에 이렇게 나타나는 두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유지 행세를 하던 그런 친일 인물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해방 이후에는 뭐 이렇게 몰이업자로 이렇게 굉장히 악명을 떨쳤다라고 하고요. 그 이 중에 한 사람이 그 역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런 해방 정국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 어떤 그런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영어도 잘하고 뭐 아니 일어도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 영어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미군정의 주요 인사들과 뭐 교류라든가 나름대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뭐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나는 누구도 건질 수가 없었다. 내가 일제 강점기 때도 이런 일은 굉장히 내가 뭐 손쉽게 해결했다라는 어떤 굉장히 본인을 과시하는 그런 발언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군정 시대에 이제 통역 정치가 유행을 했죠. 왜냐 통역 정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쓰는 용어거든요. 통역 정치는 어떤 군 정치나 아니면 이임 통치를 할 때 통치자가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역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역자는 본인한테 통역자한테 유리한 어떤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패단을 통역 정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도 통역 정치의 패단이 있었어요. 통역배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보다는 미군정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는 일제가 하급 관리만 조선인을 등용을 했거든요. 미군정 시기에는 고위 관직까지도 전부 다 통역인을 등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모 씨와 이제 원모 씨는 이제 통역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통역 정치의 어떤 비리를 미군정과 관공서의 최고 고위 권리직과 고위 권력자들과 같이 이제 비리를 이제 저지르게 된 거죠. 아니, 도민들의 불만이 아주 컸을 것 같아요. 도민들이 불만이 컸던 이유는 친일파의 재등용, 그리고 이제 몰입애들의 극성, 그것뿐만 아니라 미군정의 식량 정책이 실패도 이제 크게 작용을 했답니다. 아, 식량 정책이요? 예, 미군정의 식량 정책이 실패했다. 네. 그러면 왜 실패했을까를 한번 좀 잘 모르지만 추측을 해보시겠어요? 이거 퀴즈예요? 퀴즈로 내볼게요. 일단 뭐 농민들의 쌀을 싼값에 이제 사들여가지고 막 비싸게 팔았다던가 아니면 뭐 필요한 걸 한 번에 이렇게 사놔서 재고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다던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게 실패. 저는 그 식량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까 친일파의 재등용이라고 네. 했으니까 아마 그 담당하는 사람들을 친일파를 또 다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방 전이나 해방 후나 이게 달라진 게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군정 사람들은 스테이크와 빵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는 우리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닐까? 그러면 이쯤에서 미군정의 식량 정책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어떤 것이었는지 제가 살짝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해방 전에는 이제 제주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가족 먹을 거 남기고 남는 것은 시장에다가 팔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또 여전히 그 자유 판매제를 했어요, 미군정이. 그랬더니 몰입애들이 끼어들어서 매점 매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쌀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미군정이 이거 안 되겠다. 공출하자. 쌀과 보리를 수집하는 정책을 취해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공출제도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출제도가 부활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제주도는 쌀이 나요? 아니요. 좁쌀 나요, 좁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해방 이후에 콜레라가 기승을 부리고 대흉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쌀을 수집하고 보리를 수집하는 그런 미군정이 정책이 시행되니 제주도 사람들의 불만은 하늘로 찔렸겠죠. 아니 없어도 내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내야 되는 거죠. 할당량이 떨어집니다. 그럼 쌀은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이제 복시환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그 시점쯤에는 이제 흉년에 콜레라에 그다음 6만 명의 귀환으로 인한 실직난에 그다음 나지도 않는 쌀과 보리를 강제로 공출하는 그런 일제강점기 때의 어떤 공출제도의 어떤 부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제주 사람들의 어떤 삶은 굉장히 되게 어렵고 어려웠죠. 거기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그 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갔었던 이제 고향 사람들이 돈을 보내는 송금액도 끊겨버리고 생필품도 불법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제주 사람들의 삶은 어려워졌던 거죠. 굉장히 가슴 아프죠. 그러면 지금 아까 화면에 몰입애들의 접근이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지금 저 선생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당시 1947년의 상황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몰입애들께서는요,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잔머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도 오늘 저 방송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의 잔머리를 보면서 제가 무릎을 쳤는데요. 네. 여기서 또 이게 또 앉으니까 또 이게 진행 욕심이 또 생기네, 또 이게. 네. 제가 퀴즈를 한번 좀 내보겠습니다. 이 몰입애들 어떤 잔머리로 우리 복시환의 고향 사람들을 위한 그 물품들 요거를 가로채려고 했을까요? 원래는 목포로 바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는 뭐 그 범죄의 물품 뭐 국고 환수 절차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선박 고장을 이유로 산지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딱 알았어.
얘네가 그럼 이제 어떻게 머리를 굴렸을까? 아니 영화 밀수 보면은 네. 그 거기 나온 박정민이 배신을 해서 그 세관직원하고 결탁을 한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 결탁을 해서 그렇지. 예, 다 거의 다 나왔죠. 예. 예. 아, 여기에서 잔머리를 좀 잘 굴러가나? 밀수를 예. 눈 감아주겠다. 대신에 이 물건을 예. 뭐 반반으로 하자 하든가 뭐 아니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우리한테 줘라. 중간에 돈을 가로채는 거죠. 그렇지. 예, 예. 진실 씨의 생각은 혹시라도 좀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창의적이진 않는데 평소에 나쁜 짓을 안 해보셨군요. 네, 저는 이렇게 어떻게 빼돌릴까 뭐 이런 퀴즈가 나오면 정말 막막한데 그 이렇게 관리인한테 이제 얼마 이렇게 그 뭐지 봉투에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 병상현 선생님은 어쨌든 이게 납포가 되니까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해양 경비대한테 이거에 우리 고향 사람한테 주는 거보다 이거 절대 그런 거 아니보다 정말 지금 시리에 빠져가지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하나 좀 잡아보려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 이때 우리의 몰입애들이 쫙 등장을 합니다. 이 잔머리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몰입애인 원모 씨와 한모 씨는 배에 실린 물건들을 빼돌리기 위해 밀수꾼으로 몰려 위기에 빠진 변성익을 꼬드깁니다. 저 복시안의 이신물자들 몽땅 우리한테 넘겨게. 경험은 계약금으로 300만 원 적립해 주크매. 저 아멘 공해도에 저건 나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고향 사람들한테 넘겨줄 물건들인데 어떤 공합니까 그게? 아니 개문 이추룩 아장이 땅 밀수품이라 행 뭔딱 아사가 불어도 좋아? 한참 신랑이 끝에 변성익은 결국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몰입애들의 요구대로 계약금 300만 원에 계약하려 합니다. 하지만 몰입애들은 그마저도 깎아 결국 계약금 95만 원을 받고 복시한 물건들을 넘기기로 합니다. 문제는 배에 싣고 있는 물건들을 내리는 일. 하지만 해안 경비대원들이 지키고 있는 터라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양 경비대원들 문제가 안 돼요. 나가 책임지크라. 경우고 다른 조선 사람들도 관리도 무서울 게 하나 어서게. 그 자들이 무슨 힘이 시크니? 난 일제 때 그보다 더한 놈들 이 손에서 녹여버릇인데 지금 미국인들이라고 문제가 데크라. 걔는 물건 내리는 건 문제될 게 없고 다만 경비원들한테 줄 사례금이나 90만 원 내놔게. 아까 90만 원 줬잖아요. 이게 다 뺐었잖아요. 그건 자기가 받은 거고 이 변성익이 받은 건데 그걸 또 다시 더 내놓으라는 거지. 그것까지. 그 5만 원 남나? 그럼 5만 원. 당시 복시환에는 1,000만 원어치의 물건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몰입애들은 전기 사제 일부만 남겨놓고 나머지 물건들은 모두 다른 배로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이후 제각각 다른 집으로 또 옮기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경찰 입막음용 돈을 변성익에게 요구합니다. 그 후 1월 19일 물가감찰서에서는 배에서 빼낸 물건들을 회수하려 했지만 이미 비단이나 광목 등의 고가품들은 모두 없어지고 난 뒤였죠. 이 일로 결국 변성익은 검찰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에 몰입애들이 연관돼 있고 몰입애들의 또 다른 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변성익 때문에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 검찰 조사까지 마친 몰입애는 변성익을 불러 또다시 협박합니다. 날 누구로 알아면서 박 검찰청장은 나하고 성하시오는 사이라 또 최 검사는 동창이고 인혁이 어떤 말 했는지 나가 모르카부대. 우릴 어떤 보고 하는 거라. 경만 허여 봐봐. 결국엔 누게가 이기나. 걔는 말이야 경호고 나가 미군한테 혼마디만 하면 인혁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몬딱 압수당하여
전 청장 김대봉을 파면시킨 것도 나의 넣은 걸 명심하여. 이후에도 계속해서 몰입애들은 협박은 물론 물건을 인수하고 판매하기 위한 사례금과 교섭 비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947년 1월 24일 몰입애들은 물건들을 판매하기 위해 목록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몰입애들은 감 나가는 물건들로 먼저 자신들의 몫을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 총 75상자였던 물건이 20상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원모 씨와 한모 씨에게 미리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또 다른 몰입애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물건들을 가져가기 위한 일대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순간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고 물건들은 순식간에 없어지고 말죠. 와, 진짜 협박하고 그냥 다 물건 다 빼앗고 진짜 너무 악질이네요. 근데 아까 배에 실은 물건이 뭐 1,000만 원 정도가 그죠? 된다고 1,000만 원 하는데 같이. 그럼 그랬더라고. 신문에서 지금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도대체 1,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와닿지는 않는다. 물론 지금도 큰 돈이긴 하지만 그 통계청에 보니까 이제 그 관련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보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 당시 1,000만 원이 오늘날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했는데 비교 시점이 1965년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1962년에 우리나라에 그때 화폐 개혁이 크게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통계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한 건데 1965년에 일단 1,000만 원을 한번 대입해봤어요. 네. 그랬더니만 오늘날 이게 약 4억 6천만 원, 46배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65년과 비교해서도 그럴진데 20년 무려 전인데도. 20년 더 전이라고 하니까 뭐 이거는 뭐 물론 뭐 제가 이거 뭐 학문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지만은 뭐 거의 뭐 한 100배 가까이의 액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네. 이때 그 복시환의 실은 자재나 생필품 가격이 1,000만 원이라고 하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 자료를 보니 47년 6월 정도에 3.1절 발포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조의금 모금 운동이 벌어져요. 각계 관공서와 어떤 자발적인 시민들에 의해서 총 금액이 26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4.3이 끝나고 나서 이제 49년에 국회 속기록을 보면 이제 초토화 작전으로 마을이 불타고 집이 전소가 되잖아요. 집 한 채당 5만 원을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가격 그 물건 값은 어마어마한 거죠. 법한리 출신의 건친애가 진짜 고생하면서 번 돈을 절약하고 거기다가 꿈과 희망을 담아가지고 보낸 어떤 돈이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그래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렇죠. 고위직 관료들하고 막 친하다 네. 이런 친분 관계 네. 하는 거 보니까 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땐 원모 씨, 환모 씨가 아마 경찰 조사에 출석을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조사 자체는 참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기사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네. 자 이게 저 제주 신보 47년 1월 28일자 기사인데요. 전형적인 악질 몰입의 일대 음모 사건에 대한 취채관청이 방관하고 침묵하는 것에 대한 사회 여론이 끌어오르고 불만이 심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감찰서에서 물건을 몰수한 것도 문제고 이걸 또 도민들에게 배급을 해야 하지만 이 몰이 행위를 한 법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책임이 크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법의 집행 권한을 가지고 이 당시 사회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될 경찰이라든가 미군정이 이미 언론 보도라든가 도민사회의 정서를 통해 가지고 다 드러난 이 복시환 사건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방관만 하고 있으니까 신문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전달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대중의 정서와 의견을 평가를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그 형태가 저렇게 사설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건데 몰이천하인가
이걸 이런 사설을 써가지고 또 다시 한번 도민 여론을 이렇게 환기를 시키게 되죠. 복시환 사건이 1월 11일에 이제 일어나고 나서 제주신보가 연일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기사를 내거든요. 그리고 그게 중앙지에 알려지면서 이제 중앙에서는 경무부에서도 이제 사람을 파견하고 군정청에서도 이제 조사관을 이제 파견하고 그런데 도민사회의 기대는 그러면 수사 당국이 잘 조사를 해주기를 이제 바랬는데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고위 관리직들이 전부 다 몰입이랑 결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어떤 수사는 이제 난항을 겪기도 했었던 그러니까 거죠. 이 사람들이 배후에 있었던 거야. 배후에 있었던 거죠. 기호 세력들이 있었네요. 네. 누구예요? 누가 있었어요? 핵심 인물들을 먼저 소개하자면 제주감찰청장, 지금으로 말하면 제주경찰청장 신우균이 몰입애들과 결탁해가지고 수수한 금액은 제주신보 자료에 따르면 100만 원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찰청장 신우균 감찰청장은 이제 중앙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경찰들이 밑에 있는 경찰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찰의 어떤 불신을 주게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아까 화면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처음 복시환이 납포됐을 때 거기 해안경비대에서 납포됐잖아요. 그때 신우군 제주감찰청장의 친척이 해안경비대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또 앞서서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그 변성익 그 대표하고 흥정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회유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신우군 그 제주감찰청장의 어떤 조카가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신우균 감찰청장은 이제 몰입애들과 결탁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어떤 총수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미군정 하에 있었잖아요. 미군정의 실권자 이순이 해당이 되는 실권자였던 패트리치 데이도 이것을 묵인합니다. 패트리치 이제 데이는 아까 한 씨하고 원 씨가 이제 전형적인 어떤 몰입애였죠. 그런데 원 씨는 조사 받는 과정에서 1시간 만에 패트리치 데이가 병원 수송을 이제 허락해 줍니다. 이름이 재밌네요. 패드리치. 뭔가 막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는 패드리치. 네. 근데 지켜보던 도민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기자님. 그렇죠. 뭐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제주 경찰청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서울에 가서는 이거 제주 지역 경찰에 뭔가 좀 문제가 많다. 마치 제주 지역의 정서 자체가 굉장히 뭔가 불법을 옹호하고 뭔가를 잘못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켜보는 도민들도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억울해요. 억울하죠. 정확히 표현하셨어요. 네. 억울하죠. 그래서 뭐 진짜 뭐 어떤 세대나 어떤 정치적인 이념할 것 없이 이거에 대해서 반발 목소리를 냈는데요. 민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을 미군정과 조선의 자주 독립의 지연 등 몰약과 연결된 사태로 규정을 하면서 민생 문제 해결은 몰입의 수청부터 시작을 해라 이런 목소리를 냈고 우익단체인 대한독립 촉성 청년동맹 제주지부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몰입애들과 이 군정관리의 부정을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억울하고 열받는 건 법한 이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보냈는데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 억울하죠. 그래서 진정서도 보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점점 이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 뒷이야기가 또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사건이 이쯤 되자 밀수품을 둘러싼 제주 몰입애들의 실상을 다룬 기사가 제주는 물론 전국에 대서특필됩니다. 이런 신문 기사를 보게 된 몰입의 원모 씨와 한모 씨. 무시거? 몰입의 천국? 일학 만금의 야망? 도대체 이 기자들은 뭘 미덩이거라? 안 들켜. 강훈번 손 봐사줘. 두 사람은 그 길로 기사를 실은 제주 신보사를 찾아갑니다. 이런 건방진 어이 기자 양반 당신 목숨이 몇 개야?
밥줄 끊기고 싶어? 지금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긴 하고 이러는 거냐고? 어? 왜 이러는 거예요? 기자로서 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사화해 알리는 것뿐이에요. 있는 사실? 이 사람이 똥인지 물인지 분간을 못하는구만! 한 번만 더 이따 여기서 신문에 올려봐. 이 신문사 확 없애버릴 테니까. 알았어? 두 사람은 또 복시환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기자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협박하는데요. 그 기자는 물가 감찰서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복시한 사건에 관한 것을 중앙에서 신문에 보도했다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보도만 해봐. 당신 아버지한테 어떤 불이익이 닥치는지 보여줄 테니까. 당신들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기자로서 공적인 입장에서 보도할 것은 당당히 보도할 것이오. 와, 아니 신문사까지 가서 협박하네요. 아니 당시에 뭐 언론사는 저 제주 신문밖에 없었어요? 제주에는 제주에는 일단은 제주 신보 하나뿐이었습니다. 4.3을 전후해가지고 제주 지역의 유일한 언론사였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 미군정의 이제 그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언론사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월 구독료가 이때 당시 이제 50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시환 사건 외에도 이제 제주 신보가 3.1절 발포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고문치사 사건 등 진상 파악하는 노력이 굉장히 컸고요. 어쨌든 굉장히 4.3 당시에는 그 혼란으로 이 제주 신보가 20일 정도 휴관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대 편집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 4.3 당시 좌익 무장대 담화문을 인쇄한 혐의로 군부에 체포돼서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동안 뭐 4.3 사건 이후에 서로 이제 우리가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뭐 군사 정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게 발굴되지가 않았었는데 제주 신보의 저 당시 기사를 발굴한 게 또 재민일보입니다. 도민주로 만들어진 신문이죠. 4.3 취재반을 운영을 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하지 못하고 금기시된 그런 이 역사를 정면으로 응시해가고 이걸 지면에 실었는데 이 4.3은 말한다라고 해서 제주 신문에서 보도가 되다가 이게 이제 새로 이제 재민일보로 바꿔가면서 그 취재팀이 그대로 옮겨갔거든요. 이게 나중에 제주 언론에서는 지금까지는 유일합니다. 한국 기자상을 이거를 받았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한강 작가 뭐 소설도 있고 하다 보니까 4.3을 너무 알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4.3은 말한다 이 책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지금 구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대신에 네. 요즘 4.3 필독서로 하는 책이 또 새롭게 나왔거든요. 그런 게 있군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쓰셨잖아요. 설마 제 책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4.3이 나에게 건넨 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4.3이 나에게 건넨 말은 4.3 때 돌아가신 3만 영혼들의 이야기, 그리고 4.3 때 누군가는 사람을 희생시켰지만 누군가는 사람을 살려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4.3 때 마을이 불타고 집이 전소되고 탄피가 박힌 제주 땅에서 다시 새싹이 돋고 푸르른 제주 숲을 이룬 그런 회복의 여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가 4.3이 나에게 건넨 말이라고 썼어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이 자아낸 그런 그 절멸 구조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의 여정을 가고자 했었던 4.3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4.3이 건넨 말이라고 네. 하니까 저도 약간 귀 기울이고 싶어지는데 읽으신 것 저 같아요, 읽었어요. 이미. 감사합니다. 근데 그 4.3이 건넨 말에서 이 복시한 사건은 뭐라고 건넸는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복시환 사건이라고 명명은 하지는 않지만 해방 전국에 굉장히 그 혼란한 상황으로 이제 퉁치는 표현으로 갑니다. 아마도 4.3이 나에게 건넨 말은 4.3의 A부터 Z까지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4.3에 건넨 말 2를 쓰죠. 수은 씨와 진 씨의 예를 들기 그러려면 위해서. 우리가 이 책을 많이 사서 읽어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복시환 사건도 이제 우리에게 건넨 말이 있어요. 4.3이 나에게 건넨 말이 있잖아요. 복시환 사건도 저희한테 건넨 말이 있어요. 복시환 사건도 암울한 상황에서 고향을 살려보려고 했었던 선의 시민성이 이제 발현됐던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 꿈을 짓밟고 그런 것들을 절멸시키고자 했던 또 악의 평범성이 또 작용했던 그런 건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의 시민성으로 가야겠죠. 네. 우리는 정의롭고 용감하니까요. 네, 네. 자, 다시 복시한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몰입애들과 비호 세력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변성익은 군정청의 명령으로 수감돼 군정재판에서 집행유예 1년과 7만 5천 원의 벌금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몰입의 원모 씨와 한모 씨 역시 체포돼 징역 1년과 6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총 100만 원을 수뢰한 신우균 제주감찰청장은 2월 20일 결국 파면당합니다. 그리고 경무부에서는 제주도 경비 강화를 위해 충청 남북도에서 각각 50명씩 총 100명의 경찰을 제주에 파견하기에 이릅니다. 아니 다들 죗값을 치렀는데 네. 패버리고 싶은 패드리치 대회 얘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 무죄, 한국 유죄, 이렇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페드리치 대위는 말 그대로 저때 저 일 논란 이후에는 그냥 자리 교체해가지고 저 고홈 한 게 지금 전부인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화주 역할을 하셨던 변상익 선생님이나,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원모 씨와 한모 씨 정도만 이렇게 좀 처벌이 된 것 같은데, 법정에서도 이제 변호인이 그 내용을 좀 많이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복시하는 화물은 개인 게 아니고 건친의 단체의 것이고 고향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조선인들의 피땀으로 이렇게 물품을 고향으로 가져오는 도중에 이게 좀 법 적용이 좀 약간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했지만 결국 이제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발표한 법령 39조 무역정책, 그러니까 미군정이 허락한 자만 합법적으로 인정한다. 거기에서 예외가 됐기 때문에 변성익한테 이제 벌이 부과된 거죠. 그리고 변성익은 어쨌든 그 미군정이 적용한 아까 39조 법령에 따라서 어쨌든 벌금형이 이제 부과가 됩니다. 집행유예 1년에 아까 벌금 집행유예 7만 5천 원. 그리고 몰입애들. 몰입애들도 벌금 6천만 원. 6천만 원. 6만 원. 6만 원. 6천만 원 했으면 좋겠다, 진짜. 몰입애들 6천만 원. 그건 희망사항이 반영이 돼버렸네요. 몰입애들은 벌금 6만 원 이렇게 규정이 되죠. 뭔가 만족스럽지는 않는데 뭔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이 됐는데 아까 충청도에서 육지 경찰들 내려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죠. 네. 아무런 소요 사태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제주도에 충남 응원경찰, 충북 응원경찰을 각각 50명씩 총 100명을 파견하죠. 그런데 응원경찰이라는 것은 제주경찰이 아닌 거죠. 3.1절 발포 사건 때 응원경찰에 의한 6명의 사상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제주경찰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제주도에서. 그리고 제주경찰이 이제 발포를 할 리가 없죠. 우리가 3.1절 발포 사건이 이제 진상규명이 안 되자 30총 파업으로 맞서잖아요. 그때 3.1절 발포 사건을 일으켰던 이제 가해자가 이제 응원경찰이라고 한다면 이 응원경찰을 파병하게 했던 직접적인 도화산이 된 게 복시한 사건의 어떤 처리 결과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해결된 듯 하지만 다시 뭔가 폭풍 또 전야가 또 시작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가까이서 보면 뭔가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뭔가 길게 보면 그죠. 제주 현대사를 요동치게 만들었던 어떤 사건이었네요. 맞아요. 사건 초기에는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지 못한 파장이 있을 줄이야. 복시한 사건이 우리가 알던 4.3을 정말 새롭게 다시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4.3의 어떤 배경에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도민들의 정서를 아마 좀 약간 심정적으로 한번 이입을 해보자면은 억눌린 감정들,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천대당하고 핍박받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사건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게 복시관 사건과 그 이후에 3.1절 발포 사건으로 이게 폭발이 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4.3 사건이라고도 하고 일부에서는 항쟁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걸 항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은 어떻게 보면 저 제주 도민들이 어떤 자주성, 어떤 그 개인으로서의 어떤 권리, 인간으로서의 뭐 어떤 인격과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요구하는 그런 성격으로서의 항쟁으로도 이렇게 좀 비춰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각성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아니었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나오면서 그 당시에 신문 자료, 복시한 사건과 관련된 신문 자료들만 한번 이제 뽑아봤거든요. 1월 11일 날 사건이 47년 1월 11일 발생하고 나서 제주신보가 정말 부지런히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1월 28일, 1월 30, 1월 30날 또 2번 기사가 쓰여지고 뭐 2월 2일, 2월 3일 어쩌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톱 기사로 계속 기재가 되고 그다음 중앙에 언론이 보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시한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낭중지추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 주머니 속에 송곳은 언뜻 보면 대중의 눈을 숨길 수가 있잖아요. 송곳이 있는지 없는지. 하지만 송곳은 진실처럼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복시한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의미는 언젠가는 역사는 바로 잡힌다. 잠시 대중과 역사의 눈을 속일지라도 역사에서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낭중지추처럼.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이 4.3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모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을 계기로 4.3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가려진 역사의 장면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네. 자, 오늘 아주 복시한 사건의 전말을 생생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그려준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주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꼬닥꼬닥 걸어가 보시죠. 고맙습니다.